반갑습니다. 붓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공산 전체주의와 여론 조작 왜곡에 반국가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후의 국민 담화문을 보면요,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가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 부탁한 것이 있죠. 전 국민 계몽이 필요하다. 반공 캠페인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곳곳에 숨어 들어가 있는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국민을 상대로 정신무장을 해제해 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전교조의 교육으로 반공 해제를 가지고 왔고 또 역사의 왜곡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소속들이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이 반국가 세력들에게 사법 방패가 되어줬습니다. 입법부를 장악한 이 간첩 친중 세력들은요, 부정선거가 요즘 어딨냐, 간첩이 요즘 세상에 어딨냐 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정신을 혼미하게 해왔습니다. 이들이 준비해왔던 세상이 곧 열릴 판, 그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비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를 해왔던 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으로 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서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지금 현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권력 추종자들 또는 권력을 지키는 것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처럼 비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에게는 더 위협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엉망진창인 영장 발부를 해대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파 판사들이 법 왜곡을 해가면서 이제 나라는 개판 5분 전이 된 이 상황, 도대체 우리법연구회가 뭘까? 왜 우리법연구회를 말하면 김일성 장학생이라는 것이 자꾸 소환될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김일성 장학생이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이게 얼마 전까지입니다. 서울에서만 1,800명의 법조인을 양성했다라는 그 김일성 장학생. 그들과 공교롭게도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들. 거물 간첩이었죠. 김용규 씨의 증언을 근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한남 대첩을 이어가고 계시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한남동으로 가는데요. 지금 그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지금 발음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김영규 씨는요, 1967년에 6월에 이제 대남 간첩 공작부서 공작원으로 차출이 돼가지고요, 그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1968년에 1차로 인천 침투 공작을 시작했고요. 1976년 9월 20일 귀순하기까지 9년 동안 공작원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7차례 성공적으로 공작을 완성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 공으로 김일성으로부터 직급 1급 국기훈장과 2급 공헌 메달을 받을 정도다라는데, 이 김용규 씨는요,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6.25 전쟁 때 강제로 납북당해가지고요, 25년 동안 북한에 살면서 생존을 위해서 김일성 정권에 순응하고 대남 공작원으로서 활동을 해왔다.
일단 뭐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 쭉 읽어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대안으로 귀순을 결정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의 폐악성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북녘의 가족 때문에 수차례 망설였지만 귀순을 감행했다. 귀순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던 고정 간첩단들을 일망타진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귀순한 후에 각종 강연, 언론 대담 등을 통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알리는데 노력해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 분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소리 없는 전쟁인데요. 거기에 소개된 김일성 교시를 보면 섬뜩합니다. 이게 사실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김일성 장학생을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남조선에서 고시에 합격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 등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 또는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그 기관의 장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것. 이건 오랜 시간을 두는 프로젝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일성이 내립니다. 지금부터 머리가 좋고 영악한 아이는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만 시켜라. 10명을 준비시키면 1명이라도 합격하겠지. 그렇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교시를 내립니다. 자, 김일성 교시 이후에 대남 공작 담당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독재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법 연구회와 김일성 장학생 논란 사이의 실질적인 연관성보다는 뭐 정치적 불행과 이념적 비난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하기에 이제 두 개를 같은 선상에 두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두 사안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건 사실상 근거가 부족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면 뭘까라는 또 새로운 물음이 탄생을 하는데요. 요즘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 크게 어긋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허탈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도대체 왜 저런 판결을 내릴까? 저런 무리한 판결을 내릴까? 본인의 이력에도 스크래치가 나는 김일성 장학생인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김용규 씨 증언에 따르면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서 서울에 10개의 고시원을 설립을 했고요. 고시원에 연 평균 6명씩 총 60명의 사법고시생을 만들었다. 합격자를 만들었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서울에만 1,800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마 김일성의 교시 이후에 이제 고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던져준다라고 포섭하면서 접근을 했겠죠. 그런데 10명을 만들어서 준비를 한다? 그런데 한 명도 합격하지 않고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일단은 돈이 넉넉하게 생기고 헝거리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일 합격을 했더라도 간첩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뭔가 압박이라는 게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고시 공부가 잘 될 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김일성한테 매년 고시 합격자 발표 결과를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대남 공작원들도 사실 뭐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법고시 시험지 사전 유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부에서는 사법시험 문제, 사전 입수 등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 북한이 지원하는 인물들을 합격시켰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사법시험 문제가 사전에 입수가 가능하냐, 뭐 부정시험, 부정합격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데 불가능한 건 없죠. 그리고 지금의 사법 로스쿨 시험은 부정 입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당시에 1980년, 2010년도 사실 안착되는 건데 80년만 생각해봐도 그때 간첩 되게 많았습니다. 격동기 혼란 때는 대학의 사법시험
이게 부정 입학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박원순이 시험 문제 내가 아는 것만 나왔다라고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박원순과 문재인은 사시 동기죠. 자, 잔인하죠. 30년 동안 서울에만 1,800명의 합격자를 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이 김영주 씨의 증언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국가 김일성의 교시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무시했을 수 있을까? 무시할 확률은 0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거죠. 초안점만 봐도요, 방법 어떤 것도 제한 없습니다. 문화, 산업, 정치, 종목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덤비고 들죠. 좌파들은 온갖 창의적인 방법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런 명단처럼 그들은 꽁꽁 숨기고 있죠. 꽁꽁 숨긴다라는 말은 뭐냐? 스스로도 떳떳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유공자들 혜택 있는데 왜 그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은 공개하지 않냐라고 하면 또 빙글빙글 돌죠. 이제 우리법 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판사들이 아니다. 이념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 그러면 그 소속 판사들 누군데는 알려줄 수 없다. 뭔가 찝찝함을 남기는 집단이다라는 거죠. 일부 판사들이 과거 연구회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거 이걸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있지만 스스로 숨긴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법 연구회가요 1988년에 설립됐습니다. 주로 법관들이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좌쪽의 문을 열고 뛰어나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에 공식적으로 해산이 됐지만 그 활동의 맥락이 같이 또 이름만 살짝 바꿔서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다른 행태의 모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학원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그게 이제 스파이 양성소다라는 게 들통이 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때부터 축출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 5개 정도까지 남겨놨죠. 이 하버드에서도 공자학원이 이름만 살짝 바꿔서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법 연구회가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이름을 바꿨다. 간판가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사들의 조직적 세력화로 이 중요한 곳에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김명수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노골화됐죠. 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졌고요. 그런 판사들은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배치가 되는 등 대거 중용됐습니다. 오현석 부장판사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최창석 최한돈 판사도 모두 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아주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해줬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의 최상부 권력을 장악한 그 우두머리들이 왜 김일성, 북한, 종북 이것들과 연결이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이 종북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전에 이재명이 친형과 통화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 이재선 씨가 공작금 줬지? 김일성한테 1만 달러 받으면 공작금이다? 너 구속돼?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시끄러 이 병신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튜브 프리덤 앤 라이프의 2022년 3월 11일자 유튜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경희대에서 4년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경희대 법과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총장이었던 조영식 박사의 권유로 이어졌다. 이 문재인이가
집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리고 성적이 좋아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조영식 박사는 1921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났고요. 1946년 평양에서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교수로 잠시 재직한 후 월남에서 서울고등학교 교사를 거쳐서 경희대학교를 설립하고 총장을 역임한 교육자입니다. 조영식 박사와 김일성 장학금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원순이요 사법시험 칠 때 아는 문제만 출제됐다라고 밝힌 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김일성 장학생들 간의 시험 문제 사전 입수 의혹이 나오는 것 중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철지난 이념이다라고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를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념 전쟁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유우파 세력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저기 반국가 세력, 지금 자유대한민국 수호체제 차원에서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북한과 중국의 아가리에 들어가느냐에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짝 진영, 왼쪽 문 열고 나간 국민을 카톡 검열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짜 평화 인권으로 위장한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결코 안전하지 않죠. 우리가 밝혀내야 될 상대는 저짝 진영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불순한 세력인지. 그러니 계속 이렇게 거듭거듭 의혹이 제기가 되고 부정선거가 제기가 되고 이런 부정선거를 이제는 국민들이 깨우쳐서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밝혀내자라고 하니까 선관위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5.18 광주 사태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제재를 하겠다, 3년 깜빵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선관위가 부정선거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점 이야기하면 안 돼, 찢었다 이야기하면 안 돼, 형수 얘기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금지 단어가 탄생될 수도 있습니다. 카톡 검열도 하겠다라는 상황에서 말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마지막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믿겠습니다. 반드시 직무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의 불순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맷집 좋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렬TV였습니다.